지난 2년 사이는 바이오주, AI주, 뭐 로봇 관계되는 이 모든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왔던 종목 시기인데 고금리가 되니까 1단계가 상승이 마무리되는 단계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1차 상승이 마무리되고 나면 결국 옥석이 가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다시 또 2차, 3차 상승은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9월 25일 월요일 오후에 촬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연휴 직전인 네. 수요일에 이 영상을 좀 올릴 예. 예정인데 네네. 아무래도 이상진 사장님의 그 말씀은 연휴 때 이렇게 네. 조금 여유 있게 들어야 될 것 같은 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뭐 시황이라든지 단기적 관점 이런 게 네네. 아니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전 신영자산운용 사장 대표이사를 하셨던 이상진 전 사장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이 세 번째 네. 출연하셨는데 벌써 1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참 시간이 빠르네요. 네네.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그래도 지수 막 3천 네, 그랬었죠. 그리고 작년에는 한창 시장 안 좋을 때 아마 네. 나오셨던 것 같고 지금은 그래도 올해 시장 조금 올라오다가 또 다시 막 또 좀 이제 주저앉는 그런 이런 환경이죠. 상황이어서. 네. 혹시 올해 2023년 네네. 주식시장 네. 좀 관전평을 먼저 한 말씀 해주시면 근데 어떨까요? 올해만 이제 끊어서 9월 달까지 9개월만 관전하기보다는 지난 한 12년을 같이 돌이켜 보면은 네. 제가 보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최근 한 3, 4년 장은 기술주가 뭐 거의 뭐 선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미국 같은 시장 같은 거 보면은 나스닥이 2010년도에 한 2100포인트에서 시작해가지고 2021년 네. 11월 12일이든가 고 무렵에 15,000을 넘어갑니다. 나스닥이. 그러다가 지금 이제 어제 지난주 금요일에 13,000 얼마 정도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스닥의 지난 12년 동안 이게 과연 나스닥 지수를 7배 이상 올린 게 뭐냐 제가 쭉 찾아보면 결국 이제 빵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빵. 네. 플러스 뭐 엔비디아 체가 올라온 거고 이 빵 주식이 모든 제가 빵 주식을 다 쳐보면은 대부분 다 뭐 많은 거는 뭐 수십 배, 그렇죠. 많이 뭐 올랐죠. 적은 거는 한 20배, 10배 다 올랐더라고요, 그죠? 네. 그 결국은 나스닥도 이 나스닥의 지수를 7배나 끌어올렸던 지난 12년 동안 네. 그 에너지가 그 이제 빵이었는데 그 네. 빵이 사실은 저는 2년 전에 아마 그 최고점을 치고 네. 다시 약간 여전히 있었다가 올해 상반기 내지는 지금까지 미국의 나스닥의 1차 상승기, 하이텍 주식이 주도했던 1차 상승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네. 물론 일단 정리된 다음에 다시 또 2차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네. 일단 이제 지난 12년간 나스닥 내지는 세계 글로벌 시장을 리드했던 하이텍 주식들들이 이제 어쨌든 간에 최근 2, 3, 4년 엄청난 시세를 크게 내고 지금은 조금 조정 내지는 정리하는 단계에 있는 거 아닌가.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지난 한 1년 반 동안 우리를 참 주도했던 뭐 배터리라든가 바이오 주식 뭐 소위 이런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지난 한 1년 반의 그 아주 그 롱런을 조금 이제 정리해주는 수순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보면 이제 확실히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주 힘 있는 에너지 솟구치지 못하고 계속 조금 올라다 밀리고 하는 게 그런 게 이제 결국은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간단한 논리인데 네. 과시세를 냈기 때문에 과한 시세. 예, 빨리 달려왔다는 거죠. 빨리 달려왔고 너무 짧은 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뭐 상식적인 판단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조금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12년, 우리나라 같으면 지난 2, 3년 사이 네. 아주 많이 올라왔던 시세들이 좀 정리하는 단계가 아닐까 최근에는 그런 모습을 저는 잠깐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빅테크들한테도 그렇고 네. 대부분 주식이라는 자산에 좀 힘든 네. 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이건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엄청난 유동성 그렇죠. 그리고 2022년 초에 전쟁이 네. 터짐으로 인해서 근데 이게 되게 길게 가네요. 원래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길게 가는 건지 길게 이제 이게 예를 들면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네. 70년대 미국의 인플레이션 네. 뭐에 석유 비하면 파동을 뭐 그때는 곁들여서? 그때면 사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는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20%씩 이렇게 네. 15%씩 올라가던 시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비할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최근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게 지금 한 7점 몇 프로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3%대까지 떨어졌는데 네.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는 지금 너무 좀 우리가
과하게 인플레이션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플레이션이 과하다는 건가? 아니면 이제 그에 대한 반응이? 반응이 너무 과하다. 반응이 너무 과하다. 인플레이션 자체는 3% 5% 같으면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니다. 3, 4%. 왜냐하면 지난 그 40년의 평균 미디언 값을 보면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같은 게 CPI 같은 게 보니까 대충 한 3%에서 한 4% 사이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예. 물론 2% 대해서 그랬던 거고 금리도 뭐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간다 뭐 5.5%에서 뭐 올라가는 어느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미국의 금리도 지난 40년간 찍어보면 대충 한 4% 내외 정도 뭐 2에서 한 5% 사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네, 미국 네, 금리도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보면 상당히 제가 보는 관점 중장기로 보면 인플레이션이나 금리가 미디언 값에 조금 네. 근처에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과하게 이제 근데 그런 다만 또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의 강달러 때문에 사실은 그 스플라이 체인 문제가 없더라도 미국의 강달러 때문에 유가가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받는 인플레이션이 되게 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환율 때문에라도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인플레이션 30%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또 유가도 올라갔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같은 한 3%대 내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대외 변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외 변수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은 매우 언더 컨트롤 되고 있다. 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유럽이든 일본이든. 왜냐면 지금 다 환율이 너무 강달러이기 때문에 그 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다 수입하는 나라 입장이기 때문에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어도 30% 압대했는데 환율로 본다면 그게 물가시 소위 그 기름값이 30% 압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또 기름값이 한 20% 올라갔어. 그러면 우리나라 에너지 변수가 상당히 그 임팩트 상당히 셈에도 불구하고 3% 정도로 컨트롤되고 있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장 그 기름값이 가장 큰 타격받고 있는 한전 같은 경우도 네. 캡코 같은 경우도 지내 보면은 조금씩 이제 소위 적자 폭이 많이 줄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그 전기료를 올렸지만 조금 올렸지만은 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게 오히려 그렇게 본다 미국이 진짜 저게가 돈을 너무 많이 푼 게 티가 난다는 거죠. 예. 미국이 제일 인플레이션율이 제일 높았어요. 그죠?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높았지 않습니까? 그럼요. 한때 네. 그죠? 네. 이렇게 미국은 강달러고 자기들은 상당히 강달러로 상대로 싸게 에너지를 수입할 수 있고 모든 걸 수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미국이 저 정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는 얘기는 예. 그만큼 참 돈을 많이 풀었다. 제일 많이 푼 나라가 미국이다. 네. 결국은. 이렇게 2010년 사실은 아까 팬데믹이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벤 버냉키 돈을 엄청 풀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돈을 조금 쪼글라 하다가 바로 또 팬데믹 터지면 또 돈을 더 부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그 2010년 금융위기 때는 그때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그렇게 돈을 풀지 않았어요. 특히 중국은 오히려 돈을 흡수하면서 그때 금융위기로 완충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번 팬데믹은 전 세계 다 같이 풀었습니다만은 미국만큼 많이 풀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진짜 센 것 같고 그럼에도 우리나라나 뭐 주변 EU 같은 국가를 보면은 특히 미국 따라 한 영국 빼놓고는 유럽도 그렇게 세진 않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네. 최근에 전쟁 때문에 유가가 너무 급등하고 그건 단기적인 그 문제고 예.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이란 측면에서 본다 하면은 저는 비교적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오히려 통제되고 있는 통제되고 거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예. 그냥 막 고삐가 풀린 상태는 아니고 예, 그런 것 어떻게 같아요. 보면 또 중앙은행이 컨트롤을 하는 것도 있고 예,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유가, 예. 달러 강세에 비했을 때 예, 우리나라도 어떻게 상대 보면 물론 이제 그만큼 또 경기가 안 좋다고 수요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느냐는 말도 있을 수 있겠죠. 아. 그러나 물론 그것도 큰 영향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뭐 한때 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했지 않습니까? 경기는 안 좋은데 뭐 물가는 올라간다 그러고 뭐 그런 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느끼는 필링은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잘 통제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미국도 화폐 엄청 풀었겠지 않습니까? 미국이 통화를. 네, 네, 네. 예, 예. 거기에 비했을 때 지금은 양호하다. 양호하다고 말하기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40년 평균 미디언 값 정도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과거 40년 평균의 그 중간 정도는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문제는 그렇지는 않다. 70년 같은 식은 인플레이션은 아니다. 그렇죠. 이게 제어는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제어되고 있는 네, 위험 네, 이 정도.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자산 시장이 계속 고통이 되고 있는 게 네.
뭐 미국 연준은 물가 목표치는 2%라고 네네. 하고 네. 거기에 비했을 때 아직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는 거고 올리면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고 네네. 이런 고금리가 상당 기간 또 이어질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자산시장에서는 아이고 이거 언제까지 버텨야 되나 예. 이른바 이제 존버도 하루 이틀이지 예, 그렇죠, 이러고 그렇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고통의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 근데 얼마까지 이제 가겠습니까? 근데 그게 저는 요새 그 팬데믹 이후에 미국 그 특히 이제 파월 미국 금융 페드가 네. 신뢰가 엄청나게 떨어진 것 같아요. 아 신뢰가 떨어졌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파월 말을 믿지도 않고 연준 말을 믿지도 않고 쟤들도 보니까 예. 그냥 사실은 작년 금리를 고금리를 엄청나게 올리면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판단 미스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네.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지금은 이제 뭐 와서 또 고금리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라고 엄포를 놓고 했지만 네. 그 말을 과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또 가봐야 한다. 또 가봐야 한다 이거죠. 아니 이 친구들 말이야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불과 1년 사이에 금리를 제로에서 그죠, 거의 5.5% 5%까지 확 올리는 사람들인데 네. 이것도 반대로 가지 말라는 또 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고금리가 시장과의 심리적인 싸움에서 예. 계속 금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죽지 않고 미국의 자업시장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소위 미국 자체 경기가 별로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경기가 떨어져야 되는 위축이 돼야 되는 건데 그죠? 예. 그게 가장 빠른 이제 솔루션인데 예.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경기가 위축이 안 되고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니까 너 이래도 조금 위축 안 될래 하는 그런 어떤 파워 5기 내지는 연준에서 이 정도 우리가 멘트를 날리면 시장이 좀 죽지 않을까. 물론 그 멘트가 최근에 조금 미국 시장도 많이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하긴 한데 고금리가 얼마까지 갈 것인가? 저는 미국의 내년에 대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 11월 달에 미국 대선인데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금리의 효과는 한 6개월 이상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죠? 지금 5.5% 올린 지가 지금 한 3개월쯤 됐기 때문에 저는 연말쯤 가면은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미국과 세계의 제반 그 수요를 견인하는 게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중국이 요새 경기가 어쨌든 간에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죠? 물론 뭐 중국 경기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오는 레포트에 의하면은 중국 경기 상당히 안 좋은데 그렇죠. 그리고 뭐 그렇다고 뭐 유럽 경기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세계 경기 자체는 사실은 미국을 빼고 나면은 그렇죠. 뭐 그냥. 그렇게 뭐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나올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 그럼 결국은 이제 하나 유일한 변수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인데 네. 공급. 예, 공급망에 그것도 결국 뭐 무슨 또 돌발 변수가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기 네.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고금리가 과연 심지어 지금 어디서 나오는 그 자료를 보면은 뭐 고금리 내년 연말까지 가지 않을까. 고금리가 고착화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데 과연 당신들이 말하는 고금리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고금리의 정의도 사실은 3%에서 5% 사이가 고금리인가요? 라고 누가 얘기를 한다면 네.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어. 그래서 저는 이제 5%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 이제 근데 금리를 보면 연중 페드 오버나이트 금리는 기준금리는 5.5 이렇게 돼 있지만은 예. 10년 국채 미국 네, 10년 네, 국채 네. 뭐 30년 국채 뭐 4.5에서 그렇죠. 뭐 4.5 4.7 정도 네.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단기보다 오히려 더 높죠, 그죠? 그런데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가 과연 이렇게 높은 거냐? 너무 낮은 데서 올라왔기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과하게 느껴지는 건데. 제로에서부터 5.5까지 그럼요. 올라왔으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것을 만약에 5.5%에서 6% 간다 하더라도 10%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50bp. 네네네. 50bp. 제로에서 5%온 거는 거의 500%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금리가. 네. 그거하고 느끼는 강도가 다를 것이다, 저는. 그리고 시장도 금년 연초부터 계속 금리를 언제 스톱할까, 올릴까, 더 말까, 이게 계속 논의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또 조금 안심하다가 갑자기 또 파월에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바람에 좀 출렁거리긴 합니다만은 제가 보면은 고금리 상태라는 거의 정의 우선 첫째, 저는 3 내지 5%는 고금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5% 금리도 오래 갈 것 같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금년 연말쯤 가면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좀 더 이렇게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미국도 금리를 강하게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돈을 내년 대선 앞두고 금리를 대선 앞두고 금리가 올라간 케이스가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그죠. 내년도 예. 아, 그럼요. 미국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국도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겁니다. 연말에 갈수록.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인플레도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이죠. 네네. 그러면 사실 이것만 놓고 보면은 사실 크게 우리가 뭐 걱정을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럴 필요는 좀 없다라는 메시지로 없죠. 오히려 이제 문제는 그건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문제보다는 네. 경기 자체의 문제죠. 우리나라 경기가 괜찮냐, 네. 산업의 경쟁이라든가 성장률이라든가 이게 더 문제지. 사실은 기업 이익 이런 게 더 문제지. 인플레이션 금리는 이미 우리 앞으로의 그 정권 시장의 메인 변수로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좀 약간 약화됐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제 그 연말 갈수록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 경기가 괜찮은 거니 진짜? 네. 그리고 중국 경기 저렇게 안 좋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요새 1%대 성장률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네. 이게 이렇게 되면 그 상장 기업들의 수익은 괜찮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이제 투자가들의 어떤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은 포인트 자체를 경기라든지 그 안에 기업 실적으로 좀 더 그렇죠. 포커싱 해야 된다. 그리고 왜 중국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중국 경기. 우리가 지금은 중국으로부터 많이 조금 이제 분리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시장의 거의 뭐 수출 시장이 거의 한 그렇죠. 한 어쩔 수 40% 가까이 되지 예, 않습니까? 예. 뭐 중국하고 뭐 홍콩 다 합쳐보면은. 네. 그래서 30~40% 되는 나라의 이 경기의 변동이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다. 네. 예. 그러면 그쪽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최악은 지났다라고 봐야 될까요? 중국향 수출이라든지 이런 쪽. 그 중국 경기 자체를 사실은 뭐 중국 당국도 잘 모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네. 속단은 드리기 힘듭니다만 최근에 중국 나온 레포트를 보면 조금 좋아진다고 자기들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로 그저께 뭐 시진핑 주석도 한덕 총리 만나서 조금 우호적 예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제 한항 혐한령 내지는 네.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조금 슬금이 갈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 우리도 알다시피 이제 그 사이에 중국의 도메스틱 그 기업들 경기는 엄청 좋아졌고 중국의 내수 기업들이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이제 그 디맨드가 과연 우리가 한숨 돌릴 만큼 빠르게 좀 픽업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죠. 네네. 그 전반적으로 뭐 금리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이게 주가 지수 네네. 자체를 좀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네네. 만들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오르락 내리락 뭐 한 2,500에서 뭐 그 위아래로 왔다 갔다 네네. 하는 그렇죠. 이런 장세가 좀 네네. 계속해서 올해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아, 이어지고 그럼요. 있는데 네네. 이럴 때 네. 횡보장일 때는 네네. 뭐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 좀 어떤 걸 꼽아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런 횡보장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 다 굳이 주식 시장을 뭐 들어와서 뭐 투자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그런데 제가 보면 결국은 이제 연발로 갈수록 종목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 그래요? 그죠? 뭐 실적 좋은 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꿈에 대한 투자는 지난 1년 반 동안 원없이 해봤잖아요. 네. 배터리주, 바이오주에 대해서 우리가 원없이 투자를 해봤고 예. 또 돈 버신 분도 계시고 또 이런 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바이오주 뭐 심지어 최근에 AI주까지 해가지고 꿈을 주는 시제가 아무 상관없이 네. 꿈을 주는 종목에 대한 투자는 저는 조금 상당히 많이 해봤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없이 한번 해봤다 일반 투자가들이. 저금리 시절부터. 예, 많이 해봤는데 해보니까 이건 이제 상당히 피로도도 올라가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실적은 물론 앞으로 이제 한 10년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이건 이제 실적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네. 그죠? 이런 종목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 꿈을 한 2~3년간은 꿈도 따라가 보았다. 네. 이전에 이제 꿈은 이제 알겠는데 조금 이제 실제로 돈 버는 기업들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다. 금년도를.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힘이 좀 없으니까요. 예.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들을 네네. 체크해 봐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뭐 유동성의 힘이라든지 테마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특히 그게 연말로 갈수록이요. 연말로 갈수록 이제 배당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지난 3년 동안 성장에 관한 가치가 100이었다면, 그죠? 네. 성장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100을 추졌다면, 또 실제로 기업에 있던 그 돈 버는 기업, 이익에 대한 가치를 상당히 좀 낮게 평가해줬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돈 벌어도 야, 그건 미래가 없으면 안 돼, 기업은. 그게 소위 그 너희들은 하이테크도 아니고 성장에 대한 꿈이 없는 기업은 지금 돈 벌고 있다 하더라도 난 별로 I don't wanna buy. 사고 싶지가 않다. 성장률이 얼마니? 막 이런 그렇죠. 거 보고. 성장이 뭐냐. 네. 과연 배터리 주냐, 양극재 회사냐, 아니면 그 어떤 미래에 어마어마한 꿈이 있는 회사를 사고 싶고 샀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그 에너지가 이제 과하게 분출된 거로 보는 거죠, 사실은. 예를 들면 에코프로 같은 게 150만까지 갔으면은 한번 큰 에너지가 한번 분출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상당히 많은 또 그 못 따라간 사람도 꽤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투자가들은 꿈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나한테 주어지는 게 뭘까? 그러면 배당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배당에 관한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됐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약간 배당 관련주, 근데 그 배당도 실적에서 나오는 거 그렇죠. 위주로 실제로 좀 더 실제로 집중을 실적이 해봐야 좋아야죠, 기업들이.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수보다는 계속해서 종목 장세로는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은 예. 지수장이었던 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가 끌고 갈 때 이럴 때 빼고. 왜냐하면 지금 지수를 보면요, 2010년대 우리나라가 한 4, 50포인트였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13년 지난 지금이 2,500이거든요. 네. 그럼 도대체 이게 지수가 올랐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다우존스라든가 나스닥 이런 거 3배, 4배씩 올라갔는데, 나스닥은 더 7배 올라가고 이랬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는 코스닥은 1배 올라갔고요. 지난 13년 동안. 네. 코스피는 3,300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졌으면 2,500이니까 거의 13년 동안. 별로 오른 게 없죠. 그리고 이런 나라에서 지수 플레이 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죠? 오히려 테마 플레이는 가능하겠죠. 배터리 주라든가, 오히려 네. 배터리 주라든가, 아니면 반도체주 혹은 바이오주, 이렇게 해서 테마 플레이는 가능했지만 대한민국은 지수 플레이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었다. 예. 그래서 항상 종목 위주로 갔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배터리 종목 같듯이 네. 늘 종목 위주로. 옛날에 왜 2012, 3년 때 왜 차화정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네, 그렇죠. 그때도 결국 종목장이었지, 우리나라는 지수장이었던 적은 별로 없었다. 지수장이었던 건 1980년대 아마 좀 있었던, 그때 이제 지수가 100에서 한 1000까지 갈 때, 1980년 1월 4일 날 코스피 100이 1988년도에 1989년도 1000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10배 올라갔을 때. 그때는 소위 우리나라가 소위 지수 플레이 가능했죠. 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 따져보면 1989년도에 1000 돌파했던 지수가 네. 35년 지난 지금 2,500이면. 2,500이면 이거 지수 따라갔다가는 망한 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수 플레이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종목장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종목장은 계속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건데 네. 지수 따라갔다가는 망한다. 근데 이게 사실 버핏이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게 자신이 없으면 그냥 인덱스 투자하라. 근데 네네. 그거는 네. 엄밀히 따지면 S&P 500 같은 그럼요. 미국의 자본주의, 미국의 성장을 따라가는 거고. 미국이란 나라의 그 독특한 자본주의 시스템, 네. 그리고 어떤 오나 리스크도 거의 많지가 않고 대부분 다 보면 이제 배당을 많이 해주는, 소위 그야말로 배당 투자를 할 수 있는 나라, 그죠? 네. 예. 근데 우리나라는 배당률도 낮고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리스크도 오나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소위 전형적인 소위 성장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렇죠. 코레 디스카운트라는 게 이유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지수 플레이는 대한민국에서 좀 맞지 않았다. 경험치상 증명해 주는 거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개별 기업에 집중하는 바텀업 방식. 예, 밖에 네.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그걸로 했다. 예를 들면 저는 차화정을 했든, 네. 배터리 주식을 했든, 그것도 개별 종목을 보고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바텀업으로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배터리 주식이든 바이오 주식이든, 그죠? 네네네. 뭔가 하나 좋은 재료가 있거나 아니면 성장에 무지무지 가능성이 있을 때, 네. 그것도 다 좋은 분석 아니겠어요, 그죠? 그걸 보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수 보고 들어가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나라다. 네.
그 차화정 말씀하셔서 그런데 과거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네네. 거의 한 5, 6년 동안 그럼요. 5명이 있었죠. 박스피. 네네. 근데 그 사이에 몇 배 날아가는 그럼요. 주식들이 그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대표적으로 뭐 칠공주, 차화정 이런 네, 것도 막 맞습니다. 날아갔었는데 네네. 하기사- 지금 그게 또 최근 이상하게 또 재현됐지 않습니까? 배터리 주식 그죠? 아하. 그다음에 뭐 반도 주식도 한때 좀 잘 나갔고 그죠? 또 최근에도 뭐 여러 가지 벤처 기업들, 바이오 업체들 이런 게 잘 나갔잖아요, 그죠? 네네네. 이게 결국은 그게 차화정과 유사한 패턴이 반복된 거죠, 사실은. 근데 그 말씀을 다시 이제 앞에서 해주셨던 말하고 복기를 해보면 경기가 안 좋아도 네. 주식 투자는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또 읽히기도 하고요. 뭐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주식 투자를 뭐 계속 돼야 한다는 그런 말씀보다는 네. 좋은 종목은 항상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 예, 그 중에서도 항상 좋은 종목이 있으니까 뭐 굳이 저는 이제 좀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을 생각합니다만은 쉬는 것도 방법인데. 방법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주식을 투자하시겠다면 네. 네, 하시겠다면 지금은 그래도 보수익인 다 이제 좀 생각을 하실 거니까 네. 어쨌든 간에 당분간은 그렇다면 이제 배당을 보고 한다든가 아니면 진짜 실적은 참 좋았는데 왜 이렇게 주식이 안 올랐지? 가보니까 뭐 이건 좀 이렇게 어드밴스된 첨단 쪽의 산업이 아니다. 그런 종목들은 뭐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주식을 갖고 있고 이른바 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식 투자한다는 사람들은 거의 100%다 주식 비중 꽉 차 있고 막 현금 비중 없고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많죠. 또 이른바 동학개미로 2020년 네, 많이 네, 유입되신 네. 분들은 2022년 초까지 막 그 하락장에서 실망을 하면서 아예 네, 그냥 네. 증시를 떠나신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약간 그냥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 사이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네. 되게 막 이제 양극단으로 가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는 사람은 주식 비중 100%, 네네. 안 하는 사람은 떠나버리고 예, 예.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도 그랬을까요? 글쎄요. 근데 뭐 항상 이런 현상은 뭐 거의 한 10년 단위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10년 단위로. 그래서 뭐 10년 단위로. 네네. 왜냐하면 옛날에도 그 한참 뭐 90년대 초에도 왜 그때 뭐 그때는 또 금융주 못 사면 또 완전히 그냥 아웃된 그죠? 그때 뭐 정권주, 뭐 캐피탈주, 뭐 리스주 이런 게 다 올라갔을 때 그런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2000년대 초에는 닷컴 주식 못 사면 거의 뭐 아무도 돈을 벌지 못했던 그런 시기 있지 그쵸. 않습니까? 예. 2010년도는 뭐 차화정, 7공주, 그쵸, 그쵸. 지금은 또 바이오주, 배터리주 이런 거 아니면 또 뭐 전기차주 이런 거 아니면 못 먹는 시장이에요. 뭐 올해 로봇, AI, 배터리 뭐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어떤 시장에서 그런 시장은 항상 있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그게 바로 정권 시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도 보면 또 거기서 momentum 또 순환 탈락을 하죠. 항상 그렇게 10년 단위로 세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투자가들도 보면은. 네. 그죠? 이것은 이제 왜냐면 보따라 싸서 사라지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소위 우리 흔히 정기에서 말하는 손바뀜 현상이라는 거. 네. 그죠? 그 손바뀜 현상 중에는 세대 교체라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시장을 적응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떠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괜찮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한번 해볼 만한 시장이다. 네. 그럼 지금도 끊임없이 뭐 하이테크 주식을 찾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사실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그게 바로 증권 시장이다. 그럼요. 그건 뭐 쏠림이 됐든. 그 레파토리는 늘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르는 가수가 다른 거지. 늘 리메이크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들 리메이크 된다. 리메이크 되고 부르는 있는 가수. 그게 그게 뭐 동학개미 뭐 이런 젊은 사람들로 좀 바뀐 거지. 그럼요. 근데 시대마다 터미널리지가 좀 달라지고 하지만 예. 뭐 항상 제가 보면은 반복되고 있는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또 지난해 출연하셨을 때 네.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네. 가격을 올리고 네. 이익이 좋아지는 기업은 훨씬 좋아질 것이다 이런 네네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좀 어떤 업종이나 어떤 기업에서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파악이 쭉 이렇게 됐을까요? 쭉 보니까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 소위 가격 결정권자 네. 소위 그 기업들 중에서도 그 시장의 가장 최상위 포식자들 예. 그런 포식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기업들은 돈을 아마 집어 벌었을 것 같은데 그 눈치가 보여가지고 아마도 이익을 제대로 표현 못하는 기업들도 제법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보면은 최근에 보면 이제 이거 뭐 그 저 음식료 업종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제가 쭉 예. 보니까 네.
그 내용을 음식료 같은 음식료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라고 작년 1년 사이에 보니까 예. 이게 보니까 그 한류를 요새 한류가 있고 우리나라 뭐 레스토랑이 붐이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해외에다가 우리나라 식품을 팔 수 있는 기업들은 가게 통제를 받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많은 기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국내 도메스틱만 상대로 하는 기업들은 뭐 어쨌든 간에 수입 물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그 또 정부가 이제 통제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때문에 네. 내수 시장만 바라보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진짜 최상위 포시자의 일부를 제외하고 아니면 해외 수출을 주로 해서 국내와 다르게 가격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 네. 이런 업체들 상당히 좁혀지는 것더라고요. 돈 번 기업들이. 네네. 그러니까 수출이 얼마나 되느냐에 예, 따라서 얼마 되느냐. 똑같은 음식료 중에서도 달라지는. 완전 그 때깔이 상당히 달라지게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때깔이 달라졌다. 예예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것도 가격 이제 결정력이 보면 있어야 되죠. 최근 같은 경우에 가는 뭐 우선 뭐 우리나라 라면 엄청 잘 팔잖아요. 네. 해외에서 그죠? 네. 라면이라든가 우선 김밥도 잘 팔린다 그러는데. 아, 네. 냉동김밥. 오, 글쎄요. 그렇게 그런 지금 이제 제가 보면 영국 런던에 우리나라 한식당이 100개 이상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게 이제 결국 식품 식자재라든가 근데 그런 것들이 조그만 기업들이 하기에 조금 그 쉽지가 않잖아요. 해외까지 나가려면 그죠? 네네. 결국은 이제 큰 브랜드가 그 최신 그 식품 제조 기술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한국 식자재 내지는 그 식품 관련된 비즈니스도 네. 이제부터 지금 콘텐츠 할 수 있는 찬스가 왔다고 저는 보죠. 아, 그래서 그건 상당히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네네. 이제부터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죠. 한류 붐 타고. 네네. 아, 지금부터 시작이다. 네네. 이게 사실 그 주식 투자의 시계가 상당히 좀 다릅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기업에 투자하는 거긴 합니다만 사실 주식을 통해서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또 얼마나 주가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또 얼마나 이게 지금 디스카운트 되고 있는 상황인지 이걸 또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네, 특히 그렇죠. 음식료주도 네네. 특히 요즘에 K푸드 이렇게 해서 주목을 또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네요. 근데 일단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저는 이제 기본적인 메인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뭐 나오실 때마다 공교롭게 또 그 1년에 한 번씩 여쭤보는 것 같은데 네. 그 성장주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나오실 때마다 항상 여쭤봅니다. 네. 이게 어떨 때는 바이오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로봇, 어떨 때는 AI가 네, 그렇죠. 되기도 하고 조금 틀만 그 시대에 네. 따라서 좀 바뀌기는 예, 하는데 특히 재작년에 나오셨을 때는 조금 그때는 저금리 상황이 네. 쏠림 현상, 네네. 성장주 쏠림 현상을 여쭤봤던 것 같고 근데 올해 들어서는 고금리 상황인데 간혹 성장주 쏠림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근데 그건 이제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항상 어느 시대든 간에 그 시대를 견인했던 성장주에 대한 네. 그 붐은 그에 대한 투자는 뭐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금리의 상황보다 지난 2년 사이는 예. 사실 2년 사이는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주, AI주, 뭐 로봇 관계되는 이 모든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왔던 종목식인데 네. 지금 방금 정화 지적했듯이 고금리가 되니까 이제 1단계가 상승이 마무리되는 단계다 하는 그런 차이가 있겠죠. 예. 그러나 저는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1차 상승이 마무리되고 나면 결국은 옥석이 가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예. 그러면 다시 이제 몇 년이 되는 간에 다시 또 2차, 3차 상승은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아하. 왜냐하면 참 그 중요한 산업의 대변화가 항상 그 어떤 그 격변의 시기에 만들어지는 것더라고요. 격변의 시기에. 2000년도에 닷컴 버블 이후에 2007년, 8년에 스마트폰이 출현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 애플이 그때부터 성장한 거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뭐 배터리 주든 바이오 주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은 이제 테마를 띄웠고 꿈을 키웠는데 네, 네.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또 진짜 제대로 된 수익이 날 수 있는 거 이제 앞으로 몇 년, 3, 4년 안에 또 결판 날 거다는 거죠. 그 섹터 안에서요. 그럼요. 예.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 또 성장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에너지가 이제 너무 짧은 시간에 고금리가 됐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적으로 본다면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조금 마무리되거나 조금 쉴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끝난 거냐? 저는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시 갈 건데 간다고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릴 수는 있죠. 그죠? 에너지 재충전이라든가 아니면 실직이 좀 뒷받침돼야 된다든가 뭐 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제가 뭐 닷컴 뽑을 때 닷컴 주식들 결국은 다시 지금 닷컴 주식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그런 페이스북 등인 게 쭉 그때 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뭐 씨앗이 뿌려진 거죠. 다 씨앗이 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결국은 그 한번 좀 이해가 안 되는 시장이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이해가 된 거죠, 그죠? 지금도 보면 야 뭐 바이오주 받들주 그게 뭐 그렇게 올라가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네네. 그러나 이게 결국 성장주죠, 그죠? 그러나 이 성장주에 대해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성장주라는 게 분명히 뭔가를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다. 새로운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계속 해야 된다고 봐요. 주목을 계속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 성장주도 그렇고 옥석이 가려진 다음에 또 한 번 더 2차 랠리가 있을 수 있다는 근데 거죠. 그 중에서 당연히 석이 아니라 옥을 그럼요. 잡아야 하는데 네네네. 그것도 철저히 실적으로 접근을 이제 하면 실직이 앞으로 몇 년에 실직이 보이겠죠. 이제 보인다. 네, 분명히 보일 겁니다. 뭐 어떤 회사는 잘 되고 어떤 회사는 좀 안 된다든가, 아니면 이 모든 성장주 안에서도 왜 또 상위 포시자 있고 하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이 서서히 이제 하나씩 둘씩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그죠? 포식자를 찾아야 된다. 네. 이거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전공법으로 가야겠네요. 그러면 그럼요. 그 실적을 보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테마가 만들어지는 초반에는 누가 옥석인지 모르니까 그 다 같이 뜨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초반에는 왜냐면 서로 잘 모르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바이오 주식도 100개의 바이오 스타트업이 있으면 그 중에 누가 성공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다 같이 뜨는 거죠. 떴는데 가격 보니까 1상, 2상, 3상 들어가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예. 중간에 못 들어가는 업체도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럼 3상 나오는 업체는 다시 한번 더 뜨는 거죠. 그러게 바이오주 예. 그렇게 떴던 게 벌써 한 5년, 6년 된 거 같네요. 그럼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유명한 우리 그 모더나 같은 것도 이미 10년 전에 떴거든요. 그 기업도. 그죠? 그리고 가만히 또 한참 동안 이렇게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세컨 샷 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런 거기 때문에 모더나 업체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이미 15년 전부터 이름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예를 들면은 바이오주 같은 것도 네. 다 같이 처음에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럼요. 그냥 다 같이 떴다가 네. 옥석 가리기 과정을 지나서 예. 그중에서 실질이 나타나는 기업들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네네네.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주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저는 그것도 불과 앞으로 한 4, 5년 지나가면 분명히 그 중에서 나온다. 성공하는 기업이 나올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그 말을 다시 이제 돌려서 보면은 애초에 아무것도 몰라서 저 섹터 그냥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시절은 또 다시 오기는 조금 어려울 테고. 그건 또 한 10년 뒤에 나타날 수 있죠. 항상 그런 사람들이 다 까먹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0년마다 차화정이 나왔고 가만 유심히 따져보니까 우연의 일치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 한 10년 단위 내지 한 뭐 어쨌든 그 언저리에서 다 같이 한번 올라갔던 장이 한번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다 같이 모르는 주식을 사야겠네요. 초반에 다들 바이오가 뭔지 모를 때, 다들 로봇이 뭔지 모를 때, 다들 AI가 뭔지 모를 때.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죠? 예를 들면 테슬라가 2010년도부터 계속 테슬라 입이 오르락내리락 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그럼요. 그런데 망한다, 이게 뭐 사기다, 아니다, 계속 그걸 10년간 끌고 왔어요, 그죠?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전기차가 뭔지 몰랐을 잘 테니까. 몰랐을 때, 그죠? 스페이스 X가 저게 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스페이스 X가 인공위성을 4,000개 쌓아 올렸대. 이게 지금 말 되는 거냐? 그래도 초기에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걸로. 예. 앨런 머스크가 뭐 저 이상한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다가 지금은 기업이 정착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물론 떼돈 벌겠죠. 테슬라 같은 걸 우리가 2016년 테슬라 샀더라면. 그죠? 지나고 나서 보면 지나고 나서 다 그런 거죠. 명확히 보이는데 네네. 그 시절에 딱 그 한복판에 있었다면은 그럼요. 저 같은 저거 사기 아니야? 못 사겠는데 이럴 그렇죠. 수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요새는 뭐 웬만한 투자는 다 알잖아요. 미래의 산업이 뭐냐 물어보면 바이오, 내지는 뭐 로봇, AI, 그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소바가 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죠? 이제 어떤 산업이 성장 산업이고 미래의 핵심인지는 알잖아. 알죠, 이제 다. 알잖아. 최소한 앞으로 10년 정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네. 이런 기업들이 갈 것이다. 네. 근데 그까지는 알아. 근데 지금 우리 방금 말씀하신 그 섹터 안에서도 수많은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몇 년 안에 지나가면 진짜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죠? 근데 그런 기업들은 한 번 더 상승을 하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이미 다들 알고 있고 옥석 가리기가 진행 중이고. 그렇죠. 근데 근데- 아예 다들 모르는 거, 뭐 예를 들면 초전도체, 중입자 가습기, 중입자 가습기 아직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막 갔는데. 그거는 이제 대량으로 뭔가 레비뉴를 일으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뭐 성공 아, 여부 뭐, 자체를 모르는 거니까. 중입자 가습기도 물론 좋은데 네네. 그런 이제 환자 치료하는데 그런 암 환자를 치료하는 그 중입자 가습기인 게 뭐 몇 대 없고 네네. 그걸 가지고 뭔가 산업이 되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큰 큰 산업까지는. 산업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아이고 그러게요. 이게 원체 또 정보의 쏠림 현상도 심하고 빠르기도 하고요. 그렇죠. 특히 요즘에는 혹시 텔레그램 쓰세요? 저는 안 씁니다. 예. 요즘 메신저는 특히 증권가에서는 네. 텔레그램이 대세입니다. 대세죠. 사장님 예전에 그 미쓰리 메신저는 쓰셨죠? 미쓰리 메신저. 저는 메신저를 별로 안 썼습니다. 정보의 그 빠르고 늦음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썼기 때문에. 역시 신영자사는요. 요즘에 보면은 이른바 네. 그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그 메신저를 네네. 통해서 투자자들이 정보를 되게 빠르게 공유받고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원체 뭐 인터넷 시대의 네, 정보가 그럼요, 속도가 그럼요. 빨라졌어요. 네. 그보다 더 빨라졌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반영도 주가에 반영되는 것도 빠르고 네. 쏠림 현상도 더 심해졌고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건 뭐 항상 있었던 얘기 같아요. 네. 왜냐하면 1815년에 워터룰루 전투를 성전보를 로스차일드가 제일 먼저 알았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때 보면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가장 빠른 쾌속선을 준비해놓고 그죠? 말도 제일 좋은 말 타가지고 사가지고 예. 결국 정보를 가장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남들보다 더 빠르게 얻었기 때문에 런던 주식을 사서 완전 폭등했을 때 떼돈 번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의 입수 또 우리 대표님 기억하십니까? 1990년대쯤 되면 왜 그 입학 신청 때 핸드폰이 잘 없던 시절에 왜 아버지는 연세대학 가 있고 뭐 엄마는 서울대학 가 있고 이는 원서, 정원 원서 그것도 결국 정보잖아요. 마지막까지 그 맞아, 경쟁률 보고 미달된데 집어넣고 대학 원서 넣는 거. 그럼요. 온 집안 식구 다 동원돼가지고. 학력고사 시절에. 그렇죠. 네네. 저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근데 그는 어쨌든 간에 그럴 때도 결국 정보였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좋은 정보에 대한 수요는 저는 당연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정보를 빠르게 입수해야 된다는 거는 그건 저는 변함없는 진리인데 네네. 또 좋은 정보에서 가장 빠른 좋은 정보를 얻는 자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또 진리죠. 사실은 진실이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내가 그러면 그 좋은 정보의 가장 빠른 취득원의 최상위 포식자일까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서도 포식자가 나오네요. 그럼요. 내가 그 좋은 정보에 예. 가장 빠른 입수자인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그런데 사실은 99% 사람들은 그 가장 빠른 정보에 취득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오히려 그러니까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내가 그 앞단에 있을 확률은 더 희박해지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또 역정보라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역정보. 근데 어쨌든 다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수백만의 투자가 있는데 제 짐작에는 이것도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90% 이상의 사람들은 최상위 정보 취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정보를 유통하는 사람들이 그걸 또 이용하는 걸. 그렇지요. 뭐 그럴 수 있는 어쨌든 그렇다면 본인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정보란 결국은 정보 누가 판단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죠? 네. 같은 정보가 오더라도. 같은 정보가 오더라도, 그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빠르게 입수하는 건 좋은데 그 판단한 능력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가장 빠른 정보인지 아닌지 그 사실 잘 몰라요, 일반인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저런 것 때문에 빠른 정보의 입수는 매우 당연한 현상이고 나도 가장 빠른 좋은 정보를 얻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되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좋은 기업을 분석하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더 안전한 투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보의 우위보다는 역시 분석의 우위에 서는 정보의 우위도 최상위 정보 뜨면 그 가장 빠른 거죠, 사실은.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된다면. 그럼요. 옛날에 이거는 이제 합법과 불법의 그 완전 경계에 딱 그렇죠. 옛날에 보면 이제 개발 정보 얻어서 돈 번 사람들 많잖아요. 70, 80대 그죠? 부동산 개발 정보.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게 다 확실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그건 물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 방 말씀하신 그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있는 정보면 물론 안 되겠죠, 그죠? 네. 그건 안 될 것이지. 그것이 어쨌든 간에 저는 제 자신은 그 최고 좋은 정보에 가장 먼저 입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산운용사 사장까지.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그렇지 못할 것이다. 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좋은 정보 우리가 10년 전에 테슬라 얘기 들었어도 무시했겠죠. 무시했겠죠, 그죠? 저기 사기 치려고 말이야. 그럼요. 이게 정보의 입수도 아주 이게 어떤 정보인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정보 분석관이 있잖아요. 정보 분석관. 예. 미국 CIA나 우리나라 국정원도 아마 정보 분석관이 있을 거예요. 그 빈라덴 사살한 거 유명한 영화에 보면은 예. 그 CIA 정보 분석관의 결국은 이 집이 빈라덴 집이라는 걸 거의 뭐 80몇 %의 확률로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합된 여러 정보들을 그럼요. 모아서 결론을 이제 내는 거죠. 그렇죠. 그걸 그 사람은 했단 말이에요. 정보 분석관이. 그 역할을 이제 투자자라면 투자를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과연 훌륭한 정보 분석관인지 또 한번 자문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이거 뭐 사실 요리 못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좋은 식재료 갖다 줘도 그럼요. 이거 하다가 그냥 저도 아마 테슬라 10년 전에 들었어도 아마 지나갔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10년 전에 비트코인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 비트코인 그게 뭐 이러면서 그냥 지나갔죠. 그 지금 땅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뭐 땅까지 칠 건 아닙니다만은 그건 뭐 제 복인데 어쨌든 간에 저도 그런 눈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눈이 없었다. 예, 그런 정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그러면 자기 능력의 범위. 그럼요. 이런 식으로요. 예. 근데 사실 이게 정보 분석관 같은 그런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누구나 개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본인이 알고 있는 영역, 모르고 있는 영역이 있으니 그럼요. 모르는 영역에서는 내가 아무리 정보 분석관이 되려고 해도 안 될 거고 안 되는 것이죠. 다만 능력의 범위는 계속해서 넓혀나가는데 네네. 그 보는 눈을 먼저 기르는 게 그럼요. 우선일 텐데. 근데 다들 이제 좋은 정보 없냐고 막 묻고 많이. 물론 이제 좋은 정보에 대한 그 갈증은 항상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방금 얘기한 우리 워터루 전쟁의 성정보라든가 아니면 뭐 서울대학교 정원 미달과가 나왔다든가 이런 정보는 항상 미달. 얻고 싶은데 네네. 이제 그게 나한테 차례가 오는지 그건 난 모르겠다 이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2023년도에 네. 지금 이제 시장 수익률, 네. 시장 수익률 대비 이제 본인의 계좌 수익률이 높은 네.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배터리, 로봇, AI 네네. 그렇겠죠. 이런 거 산 사람들. 네네네 그렇습니다. 인데 뭐 그 사람들이야 뭐 그냥 축하드린다고 하면 네네. 되는 거고 네. 혹시나 네. 올해 배터리, 로봇, AI를 못 사서 배 아픈 사람들. 네네. 그래서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못한 사람들은 앞으로 네. 지금부터라도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앞에서 물론 이제 뭐 배당주나 이런 거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원래 그 유망했던 종목들, 돈 벌었던 종목을 못 하신 분들 성향을 무슨 파악을 하려고 했어요. 성향 파악부터. 그럼 나는 왜 그럼 원래 돈 못 벌었느냐? 그러면 사실은 배터리 종목 AI 워낙 신문에 나오고 언론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도 망설이고 못 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네. 용기가 없었거나 아니면 너무 올랐다고 생각했거나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분들은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신산업이 나타났을 다음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게 또 적응할 수 있는 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다음에 또 나타나도 못하다. 그렇죠. 그렇게 원래 로봇이나 이런 거 가지고 투자를 해서 한번 돈을 크게 벌어보신 분들은 또 새로운 변화 왔을 때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배팅을 하죠. 예. 이렇게 지금 서로 성향이 다른 거예요. 성향이. 그래서 자꾸 그렇게 액션을 취하신 분들을 흉내내려고 그러면 본인은 못 따라가는 거죠.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내 성향은 뭐냐? 우선 그걸 본인이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네. 내가 투자를 안 하려면 몰라도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하겠다면 내가 과연 앞으로 원래 이번 놓쳤어. 오케이. 다음에는 절대로 안 놓칠 거야. 라고 본인이 다짐을 하겠지만 네.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과연 내가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참, 예. 에코프로가 10배 왔는데 그것도 또 베팅할 수 있어 내가? 그러면 20배 갈 거야 라고 베팅할 수 있을까 내가? 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본인의 성향. 본인의 성향을.
오. 이게 왜냐면 저한테도 되게 와닿았는데요. 예. 저도 그런 성향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예, 몰빵 예. 이런 성향이 아니고 예. 분산을 하고 네. 많이 몰아봐야 한 25%? 네. 그렇죠. 예, 뭐 요 정도인데 네. 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다시 급등주 한번 오기만 해봐라. 내가 이거 다 세게 베팅해야 돼. 아, 근데 또 안 돼요. 레버리지 써야지. 근데 안 돼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배터리주하고 지금 방금 로봇 AI 주식은 금년 내내 네. 언론을 탔던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누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만 들어갔어도. 그럼요. 네. 그럼 안 하셨잖아요. 못 하셨잖아요. 그죠? 해봐야 막 비중 10%. 그렇죠. 뭐 그렇죠. 그거 따블 나와야 그게 얼마나 도움이 그 됩니까? 10배 벌었는데 알고 보니까 1,000만 원 넣었어.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한 20% 까먹은 거는 한 2, 3억 들어가 있고 아, 예를 들면 네. 대부분 투자가 그래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향이 우선 성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아, 이 성향을 뜯어 고치고 싶네요, 막. 그 몰빵 가야 돼. 성향은 그 유전자로 타고난 거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고요. 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 성향대로 가야 된다. 그럼 예. 나는 조심스러운 사람이고 네. 돈 잃는 거 참 못 봐주는 사람이고 음.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 결국은 뭐 배당주를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실적이 확인된 다음에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실적을 확인해 좀 들어가 있자라든가 아니면 지금 최소한 아니면 지금 2, 3년 뒤에 이 모든 좋은 종목들이 원래 대히트를 냈던 종목들 조금 이제 숨죽일 때 그때 그 종목들을 다시 한번 남들 조금 관심이 좀 약간 시들 때 그럴 때 한번 쭉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면서 진짜 실적이 좋은 업체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한번 연구해 본다든가 아니면 진짜 차기 신산업이 나타날 때 계속 이제 한번 실수했으니까 네. 다음에 신산업 내지는 또 다음에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나왔을 때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원래 내가 왜 작년하고 올해 내가 왜 이런 종목들을 못 탔는가에 못 투자를 못 했는가에 대한 실패에 대한 분석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 그래서 반성문 쓴 다음에 또 기회 올 때를 그 반성문 보고 네. 그 반성문 읽어보고 몇 년 뒤라도 한번 읽어보고 상기하면서 자기의 투자 성향을 좀 조정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약간 저도 지금 이제 어떤 반성을 하고 있냐면요. 올해도 한 수익률이 100% 넘은 종목이 좀 있습니다. 네. 좀 있습니다. 있어요. 몇 개 네. 있어요. 네. 몇 개라고 말씀드릴 좀 네. 있어요. 예, 예. 근데 비중이 10%인 거예요. 그렇겠죠. 아, 이거를 비중 확실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게- 또 반성을 하는 게 예. 베팅의 어떤 사이즈의 예, 예. 배포의 차이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네. 어떻게 보면 공부의 깊이가 덜 돼서 베팅을 못했구나라는 반성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옛날부터 워렌 버핏은 분산 투자에 대한 그 소위 거기는 이제 집중 투자죠. 그렇죠. 예. 워렌 버핏은 절대로 분산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분산 투자는 네가 모르기 그치, 때문에 하는 분산하는 거다. 이렇게 그 사람 말씀해 주시죠. 포트폴리오 전략을 매우 참 이렇게 경시하는 그래서 비웃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것도 이제 똑같은 맥락 끝에요. 저는 보면은 그죠? 확실히 알고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최근에 뭐 작년 이후에 뭐 애플을 뭐 40% 넣었다 그러던가 뭐 네, 거의 그죠? 이제 절반이 육박할 거예요. 글쎄요, 아마 그렇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뭐 뭔가 나름대로 근데 그 사람도 애플을 40년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 안 넣었단 말이에요. 뭐, 빌 게이츠하고 40년간 알았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 근데 사람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못 샀다고. 마이크로소프트 못 사고 애플도 마이크로소프트 못 사니까 이제 뒤늦게 애플 네. 산 거예요. 제가 보면.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도 스티브 잡스 있을 때는 안 샀단 말이에요. 애플을. 그렇죠, 그렇죠. 스티브 잡스 가고 나서 팀쿡 있을 때 사더라고. 이 양반도. 네. 근데 그때 사서도 성공을 했죠. 물론 조금 성공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네네. 그렇게 투자의 대가도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빵을 거의 한 주도 안 샀잖아요. 그죠? 네, 이상진 사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계속 바깥으로 나가고 계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조금만 이쪽으로 앉아보세요. 아, 예, 예. 네네네. 점점 더 멀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 워렌 버핏은 빵을 한 주도 안 샀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네. 최근에 애플 산 거 빼고 네네네. 페이스북도 안 샀고 뭐 저는 안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안 사고도 돈을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 양반은 또. 그러니까 뭐 꼭 하이텍 주식 안 사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면.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진짜 뭐 원래 이 문장을 놓치신 분들은 네. 그냥 자기 탓하지 마시고 왜 놓쳤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했던 그 반성문 한번 써보면은 다음 그걸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있다가 다음번 이와 유사한 장이 왔을 때 한번 읽어보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모니터 옆에 붙여놔야죠. 아 그렇지 뭐 붙여놓든지 어쨌든 간에 다음 급등주가 오면 내가 비중을 크게 실어야 된다. 어떻게 실체해야 될 것인가. 내 그때 왜 지금 원래는 왜 돈 못 벌었느냐에 대한 그 반성문을 써놓고 가야지 또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반성문을 써서 모니터 옆에 포스트잇으로 붙여놨는데 예. 나중에 뭐 이거 붙어 있었네. 내가 쓰면서 이거 포스트잇 그리고 내가 써놨었네. 뭐 이러고. 우리 이 대표는 잘 아시는데 항상 시장은 네. 늘 왔잖아요. 또 새로운 시장에 왔고 그렇죠. 또 그 사이 못 견디고 나가신 분들도 많지만은 새로운 시장이 또 오고 하기 때문에 올해만 장이 아니잖아요. 올해만 시장은 아니죠. 항상. 원래 연말에 뭐 코스피 문 닫는다는 말 얘기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내년에도 붙는 게 아니니까. 그럼요. 고잉 컨선입니다. 예. 예,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모든 투자자 분들 너무 실망하실 거 없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조차도 빵은 손 못 댔다. 그러니까 그건 뭐 그럴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성장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많이 했는데 이른바 전통적인 가치주라고 네네. 하는 것들. 뭐 물론 그것도 성장이 좀 예, 나와야겠습니다만 뭐 한 1년에 5% 안팎만 성장을 하더라도 그 준수한 거죠, 사실은. 경제 준수한 성장률보다 거. 훨씬 더 그럼요. 높은 건데. 근데 그러한 그리고 전통적으로 자산이 있는 네네. 회사들 순자산 가치만큼도 주가가 평가를 못 받는 기업들은 네네. 과연 지금 그게 해소가 되고 있느냐. 근데 돈은 또 글쎄요. 계속 성장이 나오는 쪽으로만 이제 빨려 들어가고 그리고 있고. 이제 심지어 근데 저도 이제 그쪽 계통에 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소위 말하는 가치주, 전통적인 의미의 가치주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 저 생각이 약간 바뀌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세요? 많이 바뀐 건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의 기본적인 구조가 네. 이제는 내수시장은 아닌 걸로 판정 났다는 거죠. 이제 내수는 아니다. 왜냐면 인구도 줄고 모든 게 다 뭐 이 상태에서 내수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매우 조그만 중소기업들 규모는 가능하지만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뭔가 중소 이상 가려면 글로벌 마켓 상도로 하지 않는 기업들은 참 이게 힘들게 돼 있다 구조가.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매우 중요한 자산이며 분명히 했으나 과거에는 네. 앞으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 수도권 외에 부동산이 있는 건 부동산도 아닌 것 같아요. 저기 지방에 땅 많은 기업들, 땅 부자 기업들이요. 뭐 그건 별 의미도 없지 않겠어요. 아, 그리고 심지어 요새는 또 자본 없는 자본주의란 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죠? 아이디어 싸움.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양자컴이 앞으로 나온다면 양자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일이 무지막지할 텐데 네. 그 뭐 예를 들면 앞으로는 아이디어와 그런 싸움이지 뭐 땅 많다고 뭐 잘 될 수 있다든가 그런 거 뭐 서울 시내에 뭐 요지에 땅 있으면 그건 또 모르겠죠.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뭐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우리나라의 그 나라 국가 전체의 그 패턴 자체를 보면은 그 도메스틱 마켓 내지는 뭐 부동산 많다 이런 거 가지고 계속해서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산업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 내수 도메스틱 기업 가치주의지만 네. 성장도 계속 꾸준히 하고 예를 들면 뭐 최소한 GDP 성장 이상은 계속 해 나가고 그죠? 물가 성장 이상 해 나가면서 이익도 꾸준히 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당을 그래도 금리 이상으로 계속 해주는 업체들 그거는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회사라는 그런 회사들은 네, 저는 네, 뭐 네. 적극 추천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도 않고 뭐 그냥 뭐 피배는 낮은데 그렇다고 혁신의 의지도 별로 없고 그냥 시장 그 돈은 다 회장님 돈인 줄 알고 있고. 아니면 뭐 그런 사람도 꽤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도메스틱 마켓만 포커스돼 있는 내수만. 그리고 이제 글로벌 진출할 의지도 또 없고. 능력도 안 되는 그런 업체들 그런 업체들은 피해가 아무리 낮더라도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다. 그죠. 그래서 요게 그 밸류 트랩 네, 어떤 뭐 저평가 가치주의 함정에 네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빠졌었죠. 네네, 그 이제 우리나라 거버넌스 문제이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저도 뭐 예전에 많이 그랬었고. 근데
등기부등본 같은 거 보고 아 여기 땅이 이만큼이 있는데 이거 개발이 되면 얼마야? 근데 지금 이거 시가로 따지면 이 회사 실제 지금 PBR이 막 0.2배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주가야? 정말 저평가 가치주를 내가 발굴했어. 막 네. 샀다가 근데 그것도 이제 물론 그 부동산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겠죠. 예를 들면 뭐 구로구에 땅이 있다든가 실장 서울시 땅이 있는 거. 네. 바로 뭐 용인에 있다든가 그러면 네. 또 이게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근데 그러지 않고 그러나 그런 의미도 사실은 많이 퇴색돼 가고 있다. 지금은 있다. 땅 많은 것보다는 아이디어 많은 기업이 더 나은 거다. 그죠? 땅보다 아이디어. 아이디어다. 그리고 그거를 현실화하고 그럼요, 있는 그럼요. 네. 그 지금 그런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뭐 매출 100억 올려도 뭐 시가총액은 1조 갈 수 있는 기업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뭐 자산 1조에서도 뭐 시가총액이 천억밖에 안 되는 기업도 있고, 그죠? 있죠. 그 PBR 0.2, 0.3의 운납 기업 꽤 많거든요. 네. 그 원인을 보시면 그 기업 제가 쭉 일부러 보면 빤해요. 성장이 멈춘 기업들. 환원도 안 하는 기업. 예, 사회 환원도 안 하지 않는 주주에 대한 환원도 없는 기업들. 그리고 10년째 이익도 계속 제자리야. 뭐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PBR이 계속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계속 까먹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매출이 지난 몇 개 쭉 읽어보면은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하지 않은 기업들이 꽤 많더라고요. 매출이. 그리고 이익도 계속 조금씩 떨어지는 기업들. 네. 네네.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뭐 부동산만 보고도 뭐 사기 좀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공장이라는 것도 이제 그 PBR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공장 포진인데 네. 공장은 기업 문 닫으면 그 뭐 고철값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저는 그걸 그렇게 바이를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공장 오래 하신 분들은 뭐 토지 오염되어 있으면 그것도 회복하는데 돈도 들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그 어쨌든 간에 그 80년대, 90년대 우리 풍미했던 네. 그 부동산이 많았던 기업들, 그래서 자산주, 우리나라에서 가치주라면 자산주가 약간 동일처럼 경향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그랬죠. 예, 전통적으로 그랬죠, 그죠? 예. 그런 자산 중에서도 분명히 좀 카테고리가 다른 분야가 많고,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2024년에 보이는 진짜 아이디어와 어떤 혁신의 그 성장의 그게 너무 압도적이다. 미래의 산업은.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미래로 가고 있는 거지 과거로 가고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면은 전통적인 가치주의 개념을 다시 좀 한번 다시 한번 바꿀 필요가 있고 재평할 필요가 있다. 가치주에 대한 개념 자체를. 네네. 저는 그래 보죠. 이런 말씀을 다른 분도 아니고 신영자산운용을 이끄셨던 이상진 사장님이 해주시니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 시대의 변화에 좀 저도 이제 지난 10년 맞게. 동안 너무 산업이 빨리 발전하고 너무 바뀌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네네. 오늘도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해요. 왜냐면 또 이게 앞으로는 또 시장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는데 또 네. 다시 또 시장 지지부진해지고 네. 또 올해 수익을 냈던 분들도 조금 가을 들어서 좀 까먹는 분들도 나타나고 막 네네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좀 싱숭생숭한데 그럼요. 아직 결혼 시절이 또 예. 그리고 또 이제 어차피 또 이제 가을 그제가 끝나면은 예. 소위 그 씨 뿌리는 시기. 농한기고죠. 농한기. 농번기가 이제 끝났고 이제는 네네네. 농한기 올 때는 이제 옛날에 한렸으면 지골서는 다 뭐 화투 치고 그랬잖아요. 이제. 네네네. 겨울에. 이제 그러시지 마시고 이제 원래 돈 못 버신 분들은 네. 진짜 한번 저도 돈 못 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아이고, 돈 못 고맙습니다. 버신 분들은 좀 이렇게 자기 반성문을 좀 쓰면서 아니 반성문 아니라 자기 분석, 자기 분석. 투자 성장 분석. 네. 우리 흔히 이제 어서 정글사 가면 계좌 열 때 투자 성장 분석하잖아요. 뭐 네네네네. 당신의 위험 형량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 나의 성격이 어떤 건지 나는 왜 그때 왜 그 종목을 왜 못 샀을까? 복귀해보는. 예, 구체적으로 한번 복귀를 해봐라. 그리고 내가 그때 왜 10%밖에 투자 못했을까? 내 돈 중에서. 그리고 계속 올라가는 거 보면서도 내가 왜 그 돈 더 태울 생각을 못했을까? 그리고 어떤 분들의 정보가 비교적 내가 뭐 투자하신 분보다 몇 년 남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네. 그런 분들은 그 사이 쭉 접촉했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회사의 레포트도 보셨을 것이고 네, 네. 그런 남들 어떤 회사는 나름대로 이런 점이 장점이 있다. 또 B 회사는
채권 분석은 괜찮더라. 뭐 남들 어떤 장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러면서 자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는 이런 분야는 이 회사하고 컨택을 알아봐야 될 것 같고 네. 뭐 이런 또 분야는 또 C 회사 뭐 이런 식으로 남들은 뭐 자기 남들 그 소위 그 모범 답안지를 좀 만들어 가지고 예? 그 입시에 준비하듯이 네. 그렇게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딱 그 물려 있을 때 공부하기가 딱 좋더라고요. 아, 그럼요. 또 이제 독서의 계절인 가을이 가을이 예. 오고 이제 어쨌든 간에 추석이 끝나고 네. 금년장은 대충 이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이제 일단 쉬어가는 장. 이게 더 이상 크게 빠지지 않아도 조금 이제 오르락내락 하면서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보장이 네. 될 확률이 꽤 높기 때문에 다음에 미국의 금리에 대한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지기 전까지는 거의 눈치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누구나 다 저를 포함해서 한번 자기 성장 분석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아, 오늘도 진짜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신영자산운용의 이상진 전 사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